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휴일 저녁 편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또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한 내용이고, 국소 전립선 암에서 치료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작년까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어 이제 전립선 암을 이제 주로 이제 진료를 받았었고, 작년 한 이맘때쯤에 좀 전립선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SNU 건전 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 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진료실 밖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전립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비욘디 방송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고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 2014 년도 우리 대한민국 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남성 암 4위 암이 전립선 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 이게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0년 사이에 이제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 남성 1위 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는 전립선 암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저희 병원이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거의 한 5분 이상 제가 "전립선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립선암이 인제 처음 진단이 되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한테 인제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그럼 저 전립선암 몇 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암이 진단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립선암에서도 이 암의 기수, 병기라는 게 뭐냐면 인제 암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기수로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전립선암이 퍼져 있는 정도, 이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립선암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전립선암이 진단되신 분들이 사실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얼마나 오래 살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이런 예후를 궁금해하시는데, 이 전립선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환자분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병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제 보면은요. 이게 우리 전립선암에서는 두 가지 병기가 있습니다. 임상병기라는 병기가 있고 이 병리병기라는 병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임상병기라는 거는 전립선암이 진단된 시점에 어떤 우리 신체 검진이나 영상 검사를 가지고 이분이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까지 번져 있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병기고요. 또 병리병기라는 거는 전립선암이 진단돼서 전립선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떼낸 전립선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인제 이 병기가 어떻게 된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병기랑 병리병기는 실제로 수술 전후에 쪼끔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만약에 임상병기와 병리병기가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더 정확한 병기는 병리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병리병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오늘 얘기 나온 이런 다른 치료를 하면 우리가 전립선 검체 조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최종 병리병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또 굉장히 진행된 전립선 암에서도 우리가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분의 이제 임상병기는 알 수 있어도 병리병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병기 중에서는 임상병기랑 병리병기가 있으면 병리병기가 더 정확하긴 하지만 이 병리병기는 모든 분들한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상병기는 우리가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뭐 신체 검진이라든지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병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요 임상병기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상병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뭐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의사들이 보는 기준에는 더 뭐 복잡하고 뭐 어려운 기준들이 있지만 간단한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1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연히 암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이분이 암이 있을 것 같다를 예측하기가 신체 검진이나 영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1 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뭐 검사를 많이 하고 또 조직 검사 전에 MRI 같은 걸 다 찍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인제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아 이게 암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분들이 조직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 임상병기 1 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임상병기 2 기는 이 암이 있는 게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인제 2 기로 보고요. 그다음에 3 기는 요 암이 쪼금 더 번져서 이 전립선을 싸고 있는 피막을 이제 벗어나면 우리가 3 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많이 퍼져서 주위 조직까지 가면 우리가 4 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소전립선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보통 1 기, 2 기를 인제 국소전립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제 국소전립선암에서 우리가 인제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의학적인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암이 나왔는데 근데 보통 우리 뭐 비뇨기과 의사나 방사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범죄 치료 요런 치료는 치료적인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요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범주 안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무슨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무슨 식품을 먹으면 좋아진다. 인제 이런 치료는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치료를 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이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는 교과서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 나오고 있는 지식들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뇨기과 교과서가 보통은 한 5년 또는 7년 이런 간격으로 계속 개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도 뭐 계속 새로운 치료, 좋은 치료, 뭐 새로운 약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서만 보고 치료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아주 뒤늦은 치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보통 많이 참고를 하는 거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뭐 매년 또 어떤 기관들은 1 년에도 몇 번씩 발표하는 이 표준 진료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이 보여 드리는 사진은 미국 표준암 진료 지침위원회 NCCN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는 전립선 암에 대한 진료 지침 표지고요. 이런 진료 지침이 보면 1 년에도 뭐 한 5 번, 6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의사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AUA 미국 비뇨의학회 아니면 EAU 유럽 비뇨의학회 이런 단체에서 이 전립선암은 지금 요런 상황이면 요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지침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걸 공부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환자의 상황이죠. 환자의 상황이란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뭐 환자의 상황이라 그러면 환자가 갖고 있는 암의 상태가 있겠죠. 암이 아까도 얘기했던 기수, 이게 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또 암이 갖고 있는 악성도. 이게 저희가 이 전립선 암에서는 이 악성도, 글리슨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악성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암 상태뿐만이 아니고 이 암을 갖고 있는 환자의 상태도 판단을 해야 돼요. 환자의 나이라든지 뭐 건강 상태, 무슨 다른 또 큰 지병이 없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립선 암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그 암이 진단된 환자가 뭐 나이가 뭐 90 세가 넘어가요. 이런 분들한테 뭐 무리를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환자의 경제적인 형편. 우리가 전립선 암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뭐 최신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우리 전립선 암이 진단됐을 때 뭐 흔히들 하게 되는 인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금 뭐 밑에 요 그래프를 보면은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이 전립선 암에서 로봇 수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인제 주황색으로 인제 보이는 부분이 전립선 암 로봇 수술을 이만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단된 전립선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다 이러면 거의 이건 좀 옛날 통계니깐 뭐 70-80%, 지금은 체감적으로 거의 뭐 90% 95% 이상 환자들이 전립선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를 이제 수술을 받는다 이러면 로봇 수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우리가 이 수술이 암만 좋다 그래도 요 수술을 어 받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또 중요한 게 환자의 치료 선호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가 갖고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이라든지 발기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나는 수술적 치료는 진짜 정말 싫어. 난 절대 이 수술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또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인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이 치료를 해 주는 병원이나 의사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전립선 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 봤을 때 A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 치료가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땐 최선의 치료예요. 그리고 뭐 환자도 이 치료를 받기를 원해. 근데 어떤 그 병원에서 A라는 치료를 해줄 수가 없고 이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B라는 치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는 뭐 의사나 뭐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환자를 A 치료를 더 잘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환자의 어떤 그런 상황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좋은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 못 해 주는지 이런 상황도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제 아주 좀 비교적 빨리 발견된 전립선 안에만 있는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는 '아 그럼 수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전립선 이 빨리 발견된 국소 전립선암에서는 우리가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는 인제 비뇨기과 의사라서 사실은 뭐 이런 암을 치료를 하는데 수술이라는 방법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선호를 하지만 사실 그게 또 있는 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각각 좀 소개를 해 보고 요런 게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국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먼저 인제 치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극적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 관찰은 어 저위험도 전립선 암의 이 어떤 표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인제 초기에 진단된 어떤 순한 전립선 암에서 일단은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암이 더 나빠지는지만 관찰하는 방법. 굉장히 생소하죠. 인제 암이 나왔는데 치료를 안 하고 두고 본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은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적극적 관찰이라는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0 년에서 2013 년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단된 전립선 암 환자 중에서 적극적 관찰을 하는 비율은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뭐 미국은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이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는데
저위험도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런 분들의 한 60% 정도가 일단은 첫 치료로 적극적 관찰을 선택을 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전립선 암에서 이런 관찰요법이 가능한 이유는 이 전립선 암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게 어떤 이런 이 정구암 병변에서 암까지 변하고 또 그 변한 암이 아주 독한 그 고등급 전립선 암까지 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이 암의 이 진행 속성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순한 암이 진단이 되면 그게 어 또 인제 악성도가 높은 나쁜 암까지 바뀌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때까지는 '치료를 안 하고 좀 두고 볼 수 있다.' 인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우리가 소변 지나가는 길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사정하는 정액이 지나가는 길도 되고 또 그 뒤쪽으로는 우리가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립선암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묘실금이라든지 발기 기능의 저하라든지 또 인제 발기가 잘 되는 상황에서도 부부관계할 때 인제 정액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또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제 우리 뭐 더 이제 선진국 이런 데 사람일수록 이게 뭐 치료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는 동안에 삶의 질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이 전립선암 치료에서 '아 무조건 내가 수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고런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고 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전립선암을 굉장히 많이 진단하는 인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첫 치료를 어떤 걸 하실지 이렇게 상의를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 어르신들 중에 인제 그런 니드가 있다. 이제 그런 성향이 분명히 생기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적극적 관찰이라는 게 전립선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전립선암을 방치해 놓냐 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전립선암 치료를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암 요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다가 이게 암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빠지는 징후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즉시 인제 개입을 해서 암에 대한 이제 적극적 치료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전립선 적극적 관찰요법을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추적을 해 보면 그중에 한 7% 정도가 이런 표준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나머지 한 93% 는 인제 암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인제 적극적 관찰요법을 하다 보면 한 고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한 1 년에 한 5% 에서 7% 정도가 이건 좀 암이 나빠지니깐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이제 고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또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암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인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적극적 관찰은 뭐 모든 전립선 암에서 가능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 암인데 치료를 안 하고 두고 봐도 된다. 이게 또 전립선 암 진단돼서 인제 치료를 인제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솔깃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옵니다. 저희 병원에 어디 뭐 딴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랬는데 아유 이거 난 그냥 수술 안 하고 좀 두고 볼 수 없어요." 이러고 저한테 문의로 오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쪼끔 고런 분들은 평가를 해 보고 쪼끔이라도 이게 암이 나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다 대학병원으로 돌려보내요. 그냥 가시는 병원에서 교수님이 하신 결정이 맞으니까 거기서 그냥 믿고 수술 잘 받으세요 이러고 돌려보내 드리는데 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저위험도 전립선 암이라는 게 기준이 진단됐을 때 이 PSA가 10 이제 미만이고 이 조직 검사에서 이 전립선 암이 나오면 전립선 암의 악성도를 글리슨 등급이라는 걸로 매기는데 그 글리슨 점수가 6점 이하에 아주 순하고 그다음에 요 혹이 아주 전립선에
그래서 아예 안 만져지거나 아니면 아주 한쪽에만 아주 작게 있는 요런 경우가 저염도 전립선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요 정도 조건은 다 충족을 해야지 이 적극적 관찰을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적극적 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면 장점이야 당연히 뭐 나이가 많다든지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뭐 수술이 어렵고 이런 분들도 편하게 치료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저위험도 전립선 암에서 최근 더 선진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둬도 안 나빠지는 암인데 이거를 괜히 뭐 수술을 하고 뭘 하고 이래서 이 과잉 치료, 후유증이나 부작용만 더 만드는 게 아니냐 인제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그런 과잉 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뭐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게 전립선 암이 나빠지는지를 인제 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자주 병원에 오셔 가지고 검사 같은 걸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 악성도 점수가 올라가는지를 보는 방법은 조직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몸 안에 인제 암이 있는데 이 '아무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좀 어떤 근원적인 뭐 '이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근원적인 좀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인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적극적 관찰을 해서 이렇게 뭐 치료에 들어가 보면 요중에서 또 아주 일부분들 한 2% 3% 정도 되는 분들은 치료 시기가 쪼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바로 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랬으면은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일단은 치료를 유보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중에서 인제 아주 일부분들은 이런 치료가 좀 다른 분들보다 늦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적극적 관찰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의사들하고 잘 인제 상태를 관찰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치료는 이 방사선 치료예요. 이 방사선 치료 이러면은 사실은 좀 이게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공포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이 치료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암에서 보면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암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암 치료를 받는 분들 옆에서 경험을 보면 항암제를 쓰니까 항암제 부작용 중에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체중이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거를 뭐 주변 가족이나 이제 지인들한테서 경험을 해 보면 이 "전립선 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러면은 그런 인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제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서 이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 자체는 굉장히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은 치료고 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전립선 암에서도 그 호르몬 치료제라는 약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호르몬 치료제는 그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전립선 암의 방사선 치료는 다른 뭐 암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방사선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몸 바깥에서 이게 환부인 전립선으로 인제 방사선을 직접 쪼이는 치료고 이 전립선 이 방사선에서 쏘는 광자 이 포톤이 이 전립선 암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 포톤이 암세포 인제 안에 있는 물을 통과를 하면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또 암세포의 DNA를 손상을 해서 이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는 요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체방사선 치료 장비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강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서 전립선의 이 원하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쪼일 수가 있어서 어떤 그런 다른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종양만을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요즘 치료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좋은 치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치료도 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인제 뭐 어떤 나이가 많다든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 방사선 치료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방사선 치료는 보통 이 치료 방사선과 가셔 가지고 통원 치료로 스케줄 정해지면은 그 하는 날 그냥 가셔 가지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 장비에 누워 있다가 귀가하시고 이러시니까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원이나 뭐 마취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또 이 방사선 치료는 이게 다 대부분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무슨 로봇 수술이나 이런 치료에 비해서 치료 비용도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뭐 방사선 치료를 해도 이 전립선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니까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수술보다는 좀 덜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요게 인제 최근에 미국 비뇨약회에서 굉장히 많은 한 그 6만 명 넘어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 보면 뭐 발기 문제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기는 생기는데 이 수술보다는 좀 덜 생긴다, 요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도 단점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전립선에 쪼이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쪼이면은 이게 그 주변 장기라든지 우리 몸에 손상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에 쪼이기로 한 양이 있으면 그거를 한 6주 정도 나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에 와서 그 계획된 방사선 양을 전립선에 쪼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시간이 길어요. 한 6주 정도 매일 병원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방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시골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치료를 하는 거는 쪼끔 이 기간을 이만큼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6주 동안 매일 서울 와서 치료받고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지방 분들은 좀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 방사선 치료 많이 갖고 있는 이 부작용이 있어요. 이 쪼인 방사선이 이 방광이나 직장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데서 계속 뭐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이 방사선 치료의 단점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이 됐을 때 이거를 수술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전립선 암이 나왔는데 수술을 먼저 했는데 재발을 하면 거기다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립선 암 치료를 할 때 첫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선택을 하면 아예 수술이라는 좋은 치료는 버리고 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료는 조직 내 방사선 치료. 우리가 브라키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요게 실제로 요즘 제가 인제 일선에서 인제 진료를 이제 봐 보면은 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요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냐면 우리가 요오드 방사선 동위 원소가 들어가 있는 이 연필심 정도 크기가 되는 시드라는 이 방사선을 이제 방출할 수 있는 고런 조그마한 연필심 같은 장치가 있는데요. 고거를 요렇게 이렇게 회음부에다가 회음부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에 한 60 개에서 100개 정도를 심어 주는 거예요. 심어 주면 고 들어간 시드에서 계속 방사선이 방출이 돼서 이 전립선 안에 있는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체외 방사선 치료는 바깥에서 방사선을 쏴서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이 조직 내 방사선 치료는 이 전립선 조직 안에 이 방사선이 나오는 요 심을 심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장점은 아주 이렇게 높은 고용량의 방사선 양을 이 전립선 종양에 집중적으로 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료 효과는 굉장히 전립선암에 대한 이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단기 부작용이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번 항목이 이 전립선암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소구점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어떤 이렇게 전립선암의 고염균이라든지 종양이 너무 클 때는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게 이 처음에 우리가 인제 이
전립선암 치료를 계획을 해서 딱 계획된 위치에 이 시드를 넣어도 이게 나중에는 위치가 계속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어 가지고 어디 우리가 계획했던 부위가 아니고 다른 뭐 직장이라든지 요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 방사선 물질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도 이걸 어떻게 넣은 시드를 다시 제거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단기 부작용, 이게 뭐 처음 치료하고 나서 처음 생기는 이제 발기부전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훨씬 적은데, 장기 부작용, 이거는 시드를 영구적으로 넣어 놓고 이걸 계속 결과를 봐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부작용에서는 그런 위험이 바깥에서 쪼여서 하는 체외 방사선 치료보다 높고, 요도 협착이나 직장 누공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또 한국 분들이 인제 치료받을 때 불편한 점은 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센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한 2군데 어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좀 치료를 받으러 가는 접근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치료로는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주 굉장히 최근에 나온 전립선암 치료 방법이고요. 이렇게 초음파 에너지를 전립선 그 암이 있는 그 부위 한 점에 모아 가지고 한 80도 이상의 열을 발생을 시켜서 이 전립선 암세포를 파괴를 하는 시술인데요. 장점은 우리가 뭐 어디 피부를 절개를 안 하고 인제 직장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통증이 적고,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 암이 있는 부위만 파괴를 하니깐 우리가 뭐 전립선암 수술에 비해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이런 위험이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 바깥에서 쪼여서 하는 치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뭐 6주 이렇게 계속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인제 한 번 치료를 한 걸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훨씬 간편하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인제 초음파 집속술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고 부위를 한 번 더 초음파 집속술 재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초기 이렇게 암 크기가 작은 환자들한테는 좀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도 당연히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 이거는 인제 뭐 입원이나 마취는 인제 수술 비슷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치료 효과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 치료를 하려면은 뭐 MRI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보이는 병변 그 부위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일부 잔존암이 생기는 경우가 한 25%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뭐 굉장히 뭐 악성도가 높은 뭐 고위험도 전립선 암이나 이런 치료로는 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제일 뭐 많이 하는 수술이 있죠. 뭐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당연히 인제 국소 전립선암의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 방법이고, 수술을 통해서 이 전립선 암이 생기는 원발 병소인 전립선 고것만 떼는 게 아니고 고 뒤에 있는 정랑, 그 주변부에 있는 골반부 임파까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법이고요. 옛날에는 이 아랫부나 아랫배나 회음부를 한 20 센치 이상 크게 절개를 해서 개복으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실제로 90% 이상 환자들이 로봇으로 이제 배에 인제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요 근데 이 로봇 수술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사람이 수술을 안 하고 로보트가 수술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 요 그림을 보여 드려요. 그 뭐냐면은 이제 환자 배에다가 로봇 팔을 집어넣고 이 수술해 주는 집도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그 옆에 콘솔에 앉아요. 콘솔에 앉아 가지고 요 팔을 움직이면은 이 로봇 팔이 의사랑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서 인제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의 정확한 명칭은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거다.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로봇 팔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요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뭐 이 수술 장점은, 이게 전립선암에서 수술의 장점은 당연히 원발 병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가장 아주 뭐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고, 이 짧은 기간에 한 번의 입원 치료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 뭐 지방 사시는 분들도 그냥 병원에 한 일 주일 입원하면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치료니까 오히려 인제 그렇게
병원에 자주 오시기 힘든 분들은 뭐 수술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 통증도 적고 요실금이나 발기부전도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장점이 고, 아까 제가 방사선 치료를 얘기했을 때 반대죠.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재발이 되면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반대로 방사선 치료를 먼저 치료를 하면 그러고 나서 재발이 됐는데 수술을 또 하기는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립 첫 치료로 이제 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에 대한 치료 옵션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소변줄을 빼고 퇴원을 할 경우에는 보통 입원을 한 일 주일은 해야 되고, 전신 마취랑 수술이 필요하니까 이거와 관련된 합병증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이 개복 수술은 뭐 당연히 배를 크게 열고 하니까 통증도 심하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로봇 수술이 좋긴 좋은데 이게 아직 우리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비싼 편이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면 국소 전립선 암 치료에는 수술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다. 요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우리가 인제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의학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 치료를 받는 환자분의 상황, 그다음에 치료를 해 주는 병원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는 적적 관찰, 체외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조직내 방사선 치료 브라키 세라피, 그다음에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 또 수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립선 암을 치료할지는 주治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지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설명드린 여기 이제 내용을 준비해 온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쪼끔 남아서 이제 질문 인제 올려주신 분들 답을 이제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님이 80세 아버님이시고 소변 후 계속 빈뇨가 아마 잔뇨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변하고 나서 소변 남아 있는 느낌이 들고 화장실을 자주 가서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에서는 전형적으로 인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뭐 흔하게 예상되는 진단은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뭐 전립선암 초기 증상도 인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증상이 좀 불편하시다면 일단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 가지고 전문의 만나 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제 전립선에 대한 기본 검사하고, 고 상황에 따라서 제일 쉬운 거는 인제 우리가 알파 차단제 같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상이 뭐 극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모시고 병원을 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행한 바나나 님이 50대 초반 남성이고 국소 전립선 암이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 중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재발률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진단되는 연령이 한 60대 중반쯤 됩니다. 이게 저희 병원 통계도 내보면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 진단되는 분 평균 나이가 한 64 세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50대 초반에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다 이러면 이거는 전립선암이 뭐 너무 빨리 진단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인제 근데 전립선암은 그래요. 인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면은 뭐 대부분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인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 요실금이라든지 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인제 뭐 어떤 지금 전립선암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50대 초반 남성이 전립선암 진단된 경우에 인제 일반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뭐 그 전립선암의 악성도 점수라든지 이 이런 이 전립선암의
이 진단장치 PSA라든지 병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 뭐 혹시 아주 빨리 발견된 순환 전립선 암이라면은 일단은 좀 이제 암을 보고 이제 치료 기간을 계속 뒤로 좀 유보를 하는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이게 전립선 암이 뭐 중위험도 이상이다, 이거는 치료를 안 하면 본인의 여명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이 방사선이나 국소 전립선암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수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젊은 분은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이고, 이 젊은 분들은 이 전립선암을 치료를 하고 한번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긴 기간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추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일부분 뭐 2 기, 3 기에 따라서 확률은 다르지만 뭐 2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5 년, 10년 추적을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 전립선암이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하면 그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면 나중에 뭐 70살, 80 뭐 70살 이렇게 돼 가지고 전립선암이 재발이 되면 방사선 치료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할 수가 있는데, 50대 어떤 뭐 휴직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내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어요. 먼저 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 재발률은 첫 치료로 수술을 선택하든 방사선을 선택하든 재발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치료 방법이니까 그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치료를 고민하는 거고, 근데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는데 뭐 한 5 년, 10년 괜찮다가 나중에 전립선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한 번 더 치료할 수 있는 국소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뭐 진행된 전립선암에서 쓰게 되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그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젊은 분이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적극적 관찰을 해서 치료 시작을 끌 수 있으면 최대한 끌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면은 치료 옵션을 추후에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술로 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드레스업 다운 님이 40대 후반 남성이고 이제 가족 중에도 전립선암 환자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 PSA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 뭐 방송 나오거나 뭐 제가 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할 때 제가 막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PSA 검사를 꼭 챙겨서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국제 표준 진료 지침에 의하면 대한민국 진료 지침도 똑같아요. 이 PSA 검사는 50 대, 그러니까 내가 인제 50 살이 되면은 소변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1 년에 한 번씩은 해 보는 게 추천이 돼요. 그러니까 50 살이 되면은 무조건 1 년에 한 번씩 PSA를 해 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고위험,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립선암 가족력, 부모나 형제 중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다. 그리고 아니면 인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이런 분들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검사를 한 10년 정도 당겨서 해 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약에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이다 이러면 한 40살 정도 되면, 한 40대 되면은 한 1 년에 한 번 정도는 PSA를 정기적으로 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현주 님이 "로봇 수술하고 나면 일상생활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뭐 로봇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게 제가 이 이게 수술에 대해서 인제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인제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저 인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게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하는 날 하루에 한 4 분에서 5 분씩 수술을 해 드렸다. 수술 자체가 막 크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수술이 아니고, 수술 받는 분 입장에서 인제 얘기를 해 보면 보통은 수술하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아무 통증 없이 인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이제 소변줄 차고 있는 것 때문에 집에 못 가시거든요. 근데 소변줄 보통 1 주일 되면 떼시고 이제 퇴원하시면은 보통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직, 그냥 회사 다니고 인제 이런 분들은 그냥 퇴원하시면 그냥 바로 출근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좀 힘쓰는 일 하시는 분들, 뭐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택배 일이라든지 이런 거 무거운 거 든 거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사일 같은 거 해서 뭐 논에서 인제 일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은 퇴원하고 나서 한 1 주일 좀 쉬시면은 뭐 그런 일을 이제 가벼운 거부터 인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인제 이게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 아주 그런 뭐 빠른 일상으로 복귀나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랄라 님이 60대 중반 남성이시고 국소 전립선 암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추가 치료 없이 지켜볼 만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극적 치료는 이 전립선 암에서는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치료고 뭐 이거 암이잖아요. 암이니까 이거 나빠지기 전에 뭐 떼든지 뭐 없애든지 치료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들 아주 빨리 발견된 아주 순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 치료를 쪼끔 유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 치료라는 게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적극적 치료를 한다 그래 가지고 '내가 영원히 뭐 전립선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진단돼 요즘은 이제 PSA 검사도 하고 우리가 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극초기 상태에 발견된 이제 순한 전립선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요게 쪼끔 뒀다가 진짜 좀 나빠질 것 같을 때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지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는 전립선암은 없습니다. 없고 적극적 치료를 유보할 수 있는 전립선암이 있다. 이렇게 적극적 관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시간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면은요. 40대 중반 남성이고 전립선암 가족력은 없어요. 근데 30대 초반부터 매년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4.15 정도 계속 고 정도 나온다.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요새 저한테 되게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SA라는 검사는 원래 인제 국제 진료 지침에 의하면 50 살부터 해야 되는 검사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검진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고 또 웬만큼 좋은 직장 다니면은 다 뭐 1 년에 한 번씩 뭐 건강검진을 다 해 주죠. 그럼 할 때 이 비교적 젊은 분들 30 대 40대 이런 분들도 이 기본 검사에 PSA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PSA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인제 PSA가 높다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젊은 사람이 PSA가 높으면 이게 어떻냐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전립선암은 노인암이에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은 수치가 올라가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60대 분이 PSA가 4.1 이다 이러면 저희가 확률적으로는 한 30% 에서 전립선암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30 대 40대 이런 분이 수치가 4.15 다 이러면 그 확률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암이 나올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인제 뭐 그렇다고 암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굉장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암이 진단이 되는 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 전립선 검사 뭐 초음파, 수지 검사 이런 걸 해서 일단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이 전립선암이 좀 있을 위험성이 쪼끔 어느 정도 이상 있다 이러면 인제 옛날에는 바로 조직 검사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때 아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좋은 검사가 있죠. 이럴 때 MRI를 한번 찍어 보고 MRI에서 진짜 아주 암이 나올 확률이 높은 분들만 조직 검사를 하고 MRI에서 괜찮으면 뭐 고때는 좀 젊은 분들은 뭐 피 검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은 뭐 고 정도 관리를 하면 뭐 전립선 암이 뭐 늦게 진단이 된다든지 뭐 놓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인제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요게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한 상담이나 뭐 진료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오시면은 제가 잘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국소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휴일 저녁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